지금 세계 경제에 충격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불과 GDP 1.7%를 차지하는 한 나라가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며 거대한 강대국들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56일 만에 독일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단 14일의 부품 납품 지연으로 유럽 무역량이 15%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작은 소국이라 부르던 그 나라.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의 시계가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무역도, 심지어 문화까지 거대한 흐름이 한 나라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나라의 선택이 세계의 중심축을 흔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디아 한입니다. 2025년 1월 29일 오전 9시 정각, 서울 롯데호텔 37층 크리스털 볼룸에 270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저를 포함해 27개국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글로벌 공급망 포럼이었어요.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황금빛이 하얀 테이블볼을 비추고 동시통역기에서 나오는 희미한 전자음이 긴장감을 더했죠. 대형 스크린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시계가 멈추면 세계의 시간이 멈춘다. 저는 펜을 돌리며 코웃음을 쳤어요. 또 시작이군요. 작은 나라의 과대 망상이. 2019년 제가 담당한 독일 자동차 부품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산 압력 센서 납기가 딱 3주 지연되면서 2천만 유로 규모 전체 사업이 무산됐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은 제게 믿을 수 없는 부품 조달국 정도였어요. 하지만 스크린 하단에 뜬 숫자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세계 GDP 대비 1.7%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0%.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에 불과한 나라가 반도체라는 핵심 산업의 70%를 장악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제 옆자리 프랑스 대표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뭔가 놓친 게 있나?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낮은 윙윙거림과 의자에서 일어나는 삐걱거림만 들렸죠. 270명 전체가 스크린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에 크게 물음표를 그었습니다. 1.7%가 70%를 지배한다. 뭔가 숨겨진 게 분명했어요. 가슴 한편에서 불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멈춘다고? 난 예전에 그들 때문에 프로젝트가 좌초되었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펜을 더 세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혹시 제가 놓친 더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요? 30분 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산업 로비스트 에드워드 스미스가 강당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키 185cm의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30년간 워싱턴에서 산업 정책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결국 조립 기지일 뿐입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보유하고 있어요. 에드워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반도체든 자동차든 결국 설계와 원천 기술은 선진국 몫이고 한국은 그저 조립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국 측 발표자가 일어났어요. 박지훈이라는 이름표를 단 3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5년간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현재는 국제기구 기술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죠. 박지훈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붉은색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선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혈관처럼 말이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찼어요. 스크린 속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삼성 45%, SK 하이닉스 25%. 합치면 정말 70%가 맞았어요. 이 작은 칩 하나가 없으면 유럽 2만 대의 생산 라인이 48시간 안에 멈춥니다. 회장 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70명의 시선이 모두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제 옆에서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프랑스 대표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에드워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체 공급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국도, 대만도. 48시간입니다. 박지훈이 그의 말을 끊었어요. 스크린에 실시간 애니메이션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붉은 점들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공장들로 향하고 있었죠. 그 점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공장 불빛도 함께 꺼져갔어요. 대체품 개발에는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공장은 48시간 후에 멈출 것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48시간이라니 이건 게임이 될 수 없는 승부였습니다. 회장 곳곳에서 작은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펜으로 메모하는 소리,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2019년 그 프로젝트를 다시 떠올렸어요. 단순한 센서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무산됐던 그때 말이죠. 혹시 그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작은 부품국이 사실은 전 세계 공장을 쥐락펴락하는 핵심이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독일미는 BMW 협력업체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을 하는 동생 안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공장 전등이 꺼졌어. 3일 만에 라인이 다 죽었어. 저는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56일 전부터 한국산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체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됐다는 거였죠. 회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독일 언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발견했죠. 독일 전기차 생산량 하루 1200대 손실, 한국산 부품 공급 차질. 기사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협력업체 17곳이 동시에 가동을 멈췄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연 때문이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이 방금 전 말한 48시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56일 전부터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옆에 앉은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돌려 제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곧이어 그도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강당에서는 여전히 에드워드와 박지훈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안나 생각뿐이었습니다. 7년차 엔지니어인 안나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할지 상상이 됐거든요.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누나, 회사에서 무급휴직 얘기까지 나와. 언제까지 이럴지 아무도 모른대.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더 이상 이론이나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의 일이 되어버린 거였죠. 56일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실감이 났어요. 거의 2달 동안 독일 전체가 한국의 한 회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박지훈이 보여준 그 붉은 선들이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건 실제로 제 동생의 일상을,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좌우하는 생명선이었던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작은 부품국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부품이 아니라 심장이었어요. 멈추면 전체가 죽는 심장 말이죠. 에드워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동생 소식에 충격받고 있는 동안 그는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고 계시죠? 중국과 일본이 곧 대체할 겁니다. 대만의 TSMC도 있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펜으로 뭔가 적기 시작했고 영국 대표는 안경을 쓰고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죠. 한 나라에 이렇게 의존하는 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 한국이 정치적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다면, 전쟁이라도 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표 피에르 루벤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프랑스 경제재정부에서 20년간 국제통상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장을 압도했어요. 270명 모두가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작년 9월 한국 현대중공업의 선박 엔진 부품 납품이 14일 동안 지연됐습니다. 그 결과 르하브르 항만의 물류량이 15% 급감했어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곡선이 충격적이었어요. 14일 지연이 15% 감소라니
이건 단순한 비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 무역량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죠. 컨테이너 대기 시간이 평균 3일에서 8일로 늘어났습니다. 피에르의 말에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펜을 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에드워드가 말한 대체 가능성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였거든요. 대체라니요. 그건 환상입니다. 피에르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장을 관통했어요. 단 14일 지연이 유럽 무역 15%를 무너뜨렸습니다. 6개월 걸리는 대체품 개발 동안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에드워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료를 뒤적이며 반박할 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에르의 발언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독일 대표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그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프랑스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대. 14일 지연으로 무역량 15% 감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우리는 이미 56일째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어.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가 말한 대체 가능성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인지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제 프로젝트 무산도, 지금 안나가 겪고 있는 상황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지훈이 다시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지자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3분할로 나뉘었어요. 왼쪽에는 거대한 컨테이너선, 가운데에는 전투기, 오른쪽에는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인파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업 세계 점유율 70%입니다. 박지훈의 첫 번째 폭탄이었어요. 스크린 왼쪽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죠. 400m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점유율 80%, 해양 플랜트 60%. 강당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어요. OLED 디스플레이는 90% 이상입니다.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 화면도 회의장 곳곳의 노트북 화면들도 모두 한국산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5년간 방산 수출 증가율입니다. 스크린 가운데 그래프가 솟아올랐어요. 2019년 34억 달러에서 2024년 172억 달러로 5배 급증한 곡선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 K9 자주포, 천궁 방공 시스템의 이미지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독일 대표가 제 옆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니.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박지훈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멈추면 지구 혈류가 끊깁니다. 그 순간 회장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270명이 모두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압도적인 데이터였거든요. 에드워드조차 말을 잃었어요. 그는 자료를 뒤적이며 뭔가 찾고 있었지만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30년 경험으로도 이런 수치들을 반박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탈리아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국 대표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프랑스 피에르는 펜으로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반도체 70%, 조선 70%, OLED 90%, 방산 수출 5배 증가. 이 모든 숫자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부품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다는 그림 말이죠. 박지훈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지구본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수백 개의 선들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타고 온 비행기, 보고 계신 화면, 오늘 밤 묵을 호텔의 엘리베이터까지 모두 이 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한국산 화면, 한국산 메모리, 한국산 배터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넨에서 멈춰선 공장에서 일하는 제 동생.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2019년 제 프로젝트가 무산된 건 한국이 작은 부품국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어서였다는 걸 말이죠. 박지훈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광장에서 수만 명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K-팝 플래시몹입니다. 2024년 11월 리야드에서 5만 명이 모였어요. 회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 전환에 사람들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와 조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K-팝이라니요. 에드워드가 비웃듯 말했어요. 음악과 춤이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박지훈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중동 지역 대학들의 통계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대학 K-팝 동아리 가입자가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UAE는 400%, 카타르는 350%였어요.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킹사우드 대학교 1200명, 아메리칸 대학교 오브 샤르자 800명, 카타르 대학교 600명.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박지훈이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270명 모두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 IT 교육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UAE는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에 발주했어요. 스크린에 공식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우디 한국 디지털 전환 협력 MOU, UAE 한국 스마트시티 건설 계약서. 모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연결고리였거든요. 젊은 세대가 K-팝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성장해서 정책 결정권자가 되거나 여론을 만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박지훈이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줬어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벌어진 K-팝 콘서트 장면이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5만 명의 관중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6개월 후 브라질 정부가 한국산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2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춤과 노래가 협정 문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다니. 이건 문화가 아니라 외교 도구야. 제가 작게 중얼거렸는데 옆에 앉은 독일 대표가 들었나 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군요. 박지훈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지도에 한류 확산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아시아, 중동,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거의 전 대륙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닙니다. 문화를 통한 경제 외교예요. 에드워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충격적인 접근 방식이었을 거예요. 저는 제 핸드폰으로 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문화로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 정말 대단한 나라야.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누나, 나도 BTS 좋아해. 그런데 그게 내 직장과도 연관이 있었구나.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도체와 K-팝, 조선업과 드라마, 배터리와 게임.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전략 아래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에드워드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결국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강당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270명 모두가 박지훈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박지훈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큰 글씨로 노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2022년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며 삼성과 SK의 중국 관련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나타났어요.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서와 한국 정부의 답변서가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기업 기밀은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도 거부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이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박지훈이 두 번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경제적 손실이 200억 달러에 달했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중국 관광객 급감, 롯데마트 철수, K-팝 공연 금지. 하지만 그 끝에 있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 경제가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데이터였어요.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사례가 더 놀라웠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한국이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스크린의 비포, 애프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일본 의존도 90%에서 2022년 10%로 급감한 곡선이었어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해당 분야, 특허, 출원이 300%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독일 대표가 제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3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내다니. 박지훈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자국 기업 피해는 최소화했어요.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참여 현황과 동시에 진행된 대체 시장 개척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시장 손실 50억 달러, 하지만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70억 달러 신규 수주. 오히려 플러스였어요. 그들은 누구에게도 기술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맹에도요. 박지훈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에드워드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30년 경험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반박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강당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270명이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지력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작은 부품국 정도로 여겼는데 사실은 그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나라였던 거였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더라.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누나, 그래서 우리 공장도 곧 다시 돌아갈 거야. 그들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테니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는 나라였다는 걸 말이죠. 포럼이 끝나갈 무렵 진행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독일 국제경제연구원 대표로서 오늘 토론에 대한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70명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죠.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에어컨 소리도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제 소감을 말했습니다. 서울의 시계가 멈추면 세계의 시간이 멈춘다는 문장을 보고 코웃음을 쳤거든요. 2019년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한국 부품 지원으로 무산된 경험이 있어서요. 연회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동생이 뮌헨에서 56일째 멈춰선 공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스크린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했습니다. GDP 1.7%의 작은 나라가 반도체 70%, 조선 70%, OLED 90%를 장악했습니다. 문화로는 중동의 정책을 바꾸고 압박에는 더 강해지는 나라였어요.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격려의 미소를 보내줬어요. 에드워드는 팔짱을 낀 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세계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270명이 모두 숨을 죽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20세기 지도로 21세기를 보려고 합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한다는 낡은 사고에 갇혀 있어요.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270명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의 축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대표들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서울의 시계가 멈추면 세계의 시간이 멈춘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27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피에르가, 독일 동료가,
심지어 에드워드까지도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간 가지고 있던 편견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였죠. 제 핸드폰에 안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누나, 공장 재가동 소식 들었어. 한국 본사에서 해결책을 찾았대. 내일부터 다시 일할 수 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국이었어요. 그들은 반드시 답을 찾는 나라였던 거죠. 서울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세계의 시간도 계속 흘러갈 것이었습니다.